정확히 3시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의 셰이크가 60년을 함께한 오펙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 뒤, 미국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셰이크가 탑승한 전용기가 가장 먼저 향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유국 하나가 카르텔에서 빠져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중동 60년 질서가 뒤집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워 들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첫 장면입니다. 사우디는 왜 형제국에게 등을 돌려야 했는지, UAE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이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오펙이라는 기구가 어쩌다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펙은 지난 1960년에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동의 유전들은 사실상 외국계 거대 정유 기업들이 완전히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흔히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던 7개 글로벌 메이저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자기가 못 팔고 외국 기업이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산유국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죠? 왜 우리 자원의 가격을 다른 사람이 정하느냐는 문제의식이 한자리에 모인 결과가 바로 오펙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유가를 표방했지만 본질은 회원국들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지점에 가격을 묶어두려는 카르텔이었어요. UAE는 1967년 아부다비 에미리트 자격으로 가입했고 1971년 연방국가가 된 뒤에도 회원 자격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6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은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텔의 위세에 처음 균열을 낸 사건이 2010년대 미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쉐일 혁명이라는 겁니다. 시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도저히 상업성이 안 나오던 셰일층의 기름과 가스를 미국이 대량으로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단숨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연 자리에 올라서면서 오펙이 휘두르던 가격 결정권은 예전 같지 않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4년이었는데요. 그해 세계 석유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이미 한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펙이 감산을 단행해 가격을 억지로 떠받칠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펙은 여기서 정반대 카드를 꺼내듭니다. 감산하지 않고 일부러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는데요. 셰일 시추 단가가 자기네보다 훨씬 비싸니까 유가를 낮은 채로 끌고 가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라고 본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일종의 치킨 게임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미국 셰일 업체들은 비용을 깎고 기술을 다듬으며 끝까지 버텨냈고 정작 만신창이가 된 쪽은 오펙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재정의 절대 다수를 원유에 의존하던 회원국들이 줄줄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2016년 오펙은 러시아 같은 비오펙 산유국까지 끌어들여 오펙 플러스라는 더 큰 연합체를 만듭니다. 우리끼리만으론 셰일을 못 막겠으니 외부와 손을 잡자는 고육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한번 흔들린 카르텔의 통제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그 틈으로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사이에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두 나라는 흔히 걸프의 혈맹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은 아랍이고 같은 수니파에다 같은 산유국,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는 후티 반군에 맞서 함께 군대를 보냈던 동맹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 사이가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큐리티 팩트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갈등의 정점은 2025년 크리스마스 직후였다고 해요. 사우디가 12월 26일 UAE가 지원하던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 STC를 직접 공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국이 지원하던 무장 조직을 다른 형제국이 폭격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멘 내 영향력 다툼이었지만 본질은 누가 아라비아 반도의 진짜 리더냐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남부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멘 중앙정부를 밀었고 UAE는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잇는 해상 물류 라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남부 분리주의 진영을 키웠죠.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 다른 편을 후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한두 해 묵은 일이 아니라 수년간 켜켜이 쌓이며 두 나라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요. 이 갈등은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아주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나라 정상 사이의 개인적 관계인데요. UAE의 빈 자이드 대통령은 아부다비 집권 가문인 알라흐얀 왕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차기 통치자 수업을 정석대로 받아온 사람입니다. 반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왕족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압도적인 1순위 후계자까지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빈 자이드가 빈 살만에게 일종의 멘토 노릇을 해줬다는 평가가 따라다닐 정도였죠. 무슬림 형제단 문제나 카타르 단교 사태, 예멘 후티 대응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사이가 비즈니스와 외교 노선 양쪽에서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UAE는 2010년대 후반부터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동의 금융, 관광, 물류, 첨단 산업 허브로 아주 착실히 키워왔습니다. 사우디가 메카와 메디나라는 종교적 권위 그리고 막대한 원유 매장량으로 형님 자리를 지켰다면 UAE는 미래 산업과 글로벌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비전 2030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정말 묘해집니다.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무역, 금융, 관광, 허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였거든요. 이건 사실상 UAE가 이미 꽉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결정타는 바로 이른바 RHQ 정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따려면 반드시 사우디 안에 지역 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정이었죠. 그동안 중동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본부가 줄줄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이걸 자기 쪽으로 끌어가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셈입니다. UAE 입장에서는 동생이라고 여겼던 빈살만이 이제는 자기 안방을 직접 노리는 라이벌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 노선까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UAE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미국 진영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반면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택했죠. UAE는 인도와의 협력을 넓혔고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가까워지며 핵기술 분야에서까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 등을 마주댄 채 완전히 다른 지평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따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오펙의 생산 쿼터 문제였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UAE의 현재 원유 생산 능력은 하루 약 480만 배럴인데 그동안 오펙 쿼터에 묶여서 실제로는 하루 300만에서 350만 배럴 수준만 생산해 왔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에 130만 배럴, 1년이면 약 4억 7천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창고에 억지로 쌓아둔 셈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로만 잡아도 연간 수십조 원, 누적으로는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오펙 쿼터제 때문에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매년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UAE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생산 인프라를 추가로 늘렸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하루 5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쿼터 때문에 그 능력의 절반 정도를 그저 무기력하게 묵혀두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우디와의 입장 차이가 또 한 번 거세게 부딪힙니다. 사우디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원유를 파는 쪽을 아주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원유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죠. IMF 추정에 따르면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유가는 배럴당 약 70에서 80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비전 2030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굴러가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에게 유가는 단순한 매출 라인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 협상장의 강력한 카드가 되니까요. 반면 UAE는 이미 수년간 경제 다각화를 착실히 추진해왔고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비석유 산업 비중이 상당히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만큼 유가 변동에 취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UAE는 이제 정반대 셈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기관 전망을 보면 세계 원유 수요는 2030년대 초반쯤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이번 중동 전쟁이 그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답이 정말 분명했는데요.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 팔고 그 돈으로 다음 시대 먹거리에 미리 투자해 두자는 거였죠. 그런데 사우디 페이스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 그 황금 같은 기회의 창문이 닫혀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던 겁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UAE는 사우디가 자기 안보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증산 요구는 계속 막고 있다는 불만을 내부적으로 거듭 제기해왔다고 해요. 결국 형제국의 균열은 오펙 회의장 내부의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중동 패권 자체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였던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었습니다. 2026년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 전역의 석유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운영하던 푸자이라 항구가 3월에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불이 멈춰섰고 사우디 역시 주요 가스 처리 시설이 피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매일같이 통과하는 아주 좁은 길목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UAE도 사우디도 그리고 한국 같은 수입국까지 모두 휘청이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지불하는 해운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죠. YTN과 네이트뉴스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호르무즈 항로 자체를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더는 사우디가 만든 카르텔의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탈퇴 발표의 타이밍도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하필 사우디 제다에서 걸프 지역 정상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시점에 UAE의 오펙 탈퇴 소식이 터져나왔거든요. 빈 자이드 대통령은 정작 그 회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외신은 이 그림을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했어요. 이제 UAE는 사우디의 주니어 파트너가 절대 아니다. 같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형님 옆자리를 지키던 시절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공식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딱 등장하죠.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백악관 성명과 서울경제 트럼프 스토커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평소부터 오펙을 향해 전 세계를 속여 기름값을 부풀리는 카르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거든요. 그에게 오펙의 균열은 정치적 승리이자 엄청난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있고 기름값이 안정되는 게 트럼프의 재선 이후 국정 성적표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잖아요. UAE가 오펙을 박차고 나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사우디 주도로 꽁꽁 묶여있던 공급량의 봉인이 풀리면서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이 걸리게 되겠죠. 흥미로운 건 미국 측의 사전 준비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발표 직전 상원 청문회와 본인 SNS를 통해 중동 동맹국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나라들이 있다는 발언을 슬쩍 흘렸어요. 그건 사실상 UAE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중동의 동맹국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과 항구적인 통화 스와프 라인을 검토할 만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뉴욕타임스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 보도에서도 트럼프가 UAE와의 통화 스와프를 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UAE 디르함과 미국 달러를 직접 맞바꿀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깔아주겠다는 뜻이었어요. 한쪽 손으로는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를 흔들고 다른 손으로는 UAE에 달러 안전판을 깔아주면서 오펙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환경을 미리 정돈해준 셈입니다. UAE 셰이크가 탈퇴를 발표하고 정확히 3시간 만에 트럼프가 환영 성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UAE는 왜 오펙을 떠나자마자 한국으로 곧장 달려왔을까요? 결제판 첫 3장이 모두 한국이었다는 그 장면, 사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신뢰의 결과예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바로 바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아랍어로 축복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AE 사막 한복판에 한국이 지어올린 한국형 원전 APR-1404기, 바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선비즈와 정책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09년에 이 사업을 수주했고 2024년 9월 마침내 4호기까지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사기 전체가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소 하나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따낸 사상 첫 해외 원전 수출이자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모두 지켜낸 사실상 유일한 사례거든요. UAE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인용된 UAE 측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다라는 아주 묵직한 한 줄이었습니다. 중동 비즈니스에서 이 말 한마디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약속을 지킨다는 확실한 평판이 있어야 다음 계약, 그 다음 계약이 줄줄이 따라오니까요. 바라카 원전이 깔아놓은 이 신뢰의 길 위에서 양국은 2024년 5월에 한 UAE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KBS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2026년 4월 1일자로 조기 발효됐고 한국이 산유국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엄청난 상징성까지 갖게 됐죠.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두 나라는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기준 90% 이상의 시장을 서로 시원하게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92.8%, UAE는 91.2%의 시장을 각각 개방합니다. 동시에 UAE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시원하게 내놨어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 돈은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에 묻어두는 돈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와 첨단 산업,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에 직접 들어오는 아주 전략적인 투자금인 거죠. UAE는 이미 한국이 자기네 미래산업 포트폴리오의 핵심 파트너라고 확실히 결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오펙 탈퇴 직후 셰이크의 첫 행선지가 서울이 된 것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그려져 있던 그림이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온 장면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결제판의 첫 세 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 LNG, 그리고 첨단 제조였습니다. 첫 번째 장은 한국조선업이었는데요. 글로벌 이코노믹과 해양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국영석유회사 에드녹의 자회사 에드녹 LNS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을 각각 4척씩 총 8척 약 3조 4,600억 원 규모로 발주했습니다. 추가 발주 옵션까지 붙어 있어서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계약된 174K급 LNG 운반선 18척 가운데 무려 16척, 그리고 사실상 18척 모두를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건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조선업계에서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배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UAE 입장에서는 오펙을 떠나 독자적으로 가스를 팔러 다니려면 이 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힐 위험이 큰 상황에서 푸자이라 항구를 통해 우회 수송을 늘리려면 발이 빠르고 안전한 LNG 운반선 함대를 키우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두 번째 장은 LNG 플랜트와 에너지 인프라였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이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UAE는 이란 전쟁 와중에 일부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가 멈춰서는 위기를 겪었고 다시 가동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UAE의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에너지 인프라가 한 군데 집중돼 있으면 정말 한 방에 흔들린다는 뼈아픈 사실이었죠. 그래서 UAE는 푸자이라 송유관 용량을 더 늘리고 이미 운영 중인 1,80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원유 저장 시설을 확장하는 동시에 신규 LNG 플랜트와 가스 처리 시설을 분산해서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30년 가까이 중동에서 엄청난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잖아요. 사우디 자프라, 카타르 노스필드, 그리고 UAE 다스섬까지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손을 댄 가스 플랜트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네 사막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세 번째 장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첨단 제조와 방산이었습니다. UAE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동맹국 무기 수출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 잦아지자 무기 공급망도 분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2 요격 미사일, FA-50경 공격기까지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한국산 무기는 이미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에서 검증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UAE는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배터리, 수소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과의 공동 투자에 큰 관심을 보여왔죠. 사실 UAE가 그리는 미래 산업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중동 권역에서 첨단 기술의 거점은 이스라엘이고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의 본진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실물 산업, 그러니까 배를 짓고 플랜트를 세우고 무기를 만드는 손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는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세파 발효를 계기로 이 협력은 단순한 수출입 거래를 넘어 UAE 국부펀드가 직접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공동 연구개발 센터를 차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동안 UAE는 한국이라는 검증된 산업 파트너를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미래의 좌표를 함께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당장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비즈워치와 로이터 보도를 보면 UAE가 오펙에서 나간다고 해도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변수가 워낙 커서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거든요. UAE가 아무리 증산 의지를 밝혀도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면 실제로 시장에 풀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크게 제한되니까요. 실제로 탈퇴 발표 직후 국제 유가가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도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한국경제와 연합뉴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펙이라는 60년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국제 유가가 정치보다 시장 논리에 더 가까이 움직일 가능성을 키우거든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UAE까지 카르텔 바깥에서 독자 증산에 나서면 거기에 미국 통제권 안에 있는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더해지면 결국 에너지 패권의 무게추는 사우디에서 미국 쪽으로 한 차례 더 기울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빈 살만 왕세자에게 사실상 머리를 숙여야 했던 그 그림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죠. 지정학적인 그림 역시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UAE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쪽 진영에 더 깊숙이 합류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사우디가 그동안 짜온 중동 질서에서 한 발 빠져나와 첨단 기술과 자본이 흐르는 새 축에 자리 잡으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인 거죠. 반면 사우디는 살짝 애매한 위치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UAE가 한 축을 이루는 그림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한 팀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이란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도 있다는 다소 과감한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면서도 산유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원전 한 기, LNG 운반선 한 척, 가스 플랜트 한 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쉐이크의 결재판 첫 3장을 모두 한국이 차지하는 환상적인 그림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UAE는 60년을 함께한 사우디의 등을 돌렸어요.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동생을 지켜주지도 키워주지도 못한다는 냉정한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200조 원을 잠재적으로 손해보면서도 오펙을 떠난 건 그 200조 원보다 훨씬 더 큰 미래가 카르텔 바깥에 있다고 봤기 때문인 거죠. 그 미래의 첫 페이지에 한국이 놓인 건 바라카 원전부터 세파, LNG 운반선, 가스 플랜트, 첨단 제조에 이르는 십수년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멀리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실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같은 날 일어난 세 장면, 즉 UAE의 오펙 탈퇴, 트럼프의 환영 성명, 쉐이크의 한국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60년 질서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미국은 패권의 이름표를 다시 새기고 한국은 산업의 깃발을 꽂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마주치는 자동차의 기름값,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일하는 회사의 수출 실적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그날 3시간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뉴스에서 UAE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어떤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깊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히 3시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의 쉐이크가 60년을 함께한 오펙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 뒤 미국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쉐이크가 탑승한 전용기가 가장 먼저 향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유국 하나가 카르텔에서 빠져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중동 60년 질서가 뒤집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워 들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첫 장면입니다. 사우디는 왜 형제국에게 등을 돌려야 했는지, UAE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이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오펙이라는 기구가 어쩌다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펙은 지난 1960년에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동의 유전들은 사실상 외국계 거대 정유 기업들이 완전히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흔히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던 7개 글로벌 메이저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자기가 못 팔고 외국 기업이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산유국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죠? 왜 우리 자원의 가격을 다른 사람이 정하느냐는 문제의식이 한자리에 모인 결과가 바로 오펙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유가를 표방했지만 본질은 회원국들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지점에 가격을 묶어두려는 카르텔이었어요.
UAE는 1967년 아부다비 에미리트 자격으로 가입했고 1971년 연방국가가 된 뒤에도 회원 자격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6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은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텔의 위세에 처음 균열을 낸 사건이 2010년대 미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쉐일 혁명이라는 겁니다. 시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도저히 상업성이 안 나오던 쉐일층의 기름과 가스를 미국이 대량으로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단숨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연 자리에 올라서면서 오펙이 휘두르던 가격 결정권은 예전 같지 않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4년이었는데요. 그해 세계 석유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이미 한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펙이 감산을 단행해 가격을 억지로 떠받칠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펙은 여기서 정반대 카드를 꺼내듭니다. 감산하지 않고 일부러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는데요. 셰일 시추 단가가 자기네보다 훨씬 비싸니까 유가를 낮은 채로 끌고 가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라고 본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일종의 치킨 게임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미국 셰일 업체들은 비용을 깎고 기술을 다듬으며 끝까지 버텨냈고 정작 만신창이가 된 쪽은 오펙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재정의 절대 다수를 원유에 의존하던 회원국들이 줄줄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2016년 오펙은 러시아 같은 비오펙 산유국까지 끌어들여 오펙 플러스라는 더 큰 연합체를 만듭니다. 우리끼리만으론 셰일을 못 막겠으니 외부와 손을 잡자는 고육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한번 흔들린 카르텔의 통제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그 틈으로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사이에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두 나라는 흔히 걸프의 혈맹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은 아랍이고 같은 수니파에다 같은 산유국,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는 후티 반군에 맞서 함께 군대를 보냈던 동맹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 사이가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큐리티 팩트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갈등의 정점은 2025년 크리스마스 직후였다고 해요. 사우디가 12월 26일 UAE가 지원하던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 STC를 직접 공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국이 지원하던 무장 조직을 다른 형제국이 폭격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멘 내 영향력 다툼이었지만 본질은 누가 아라비아 반도의 진짜 리더냐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남부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멘 중앙정부를 밀었고 UAE는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잇는 해상 물류 라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남부 분리주의 진영을 키웠죠.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 다른 편을 후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한두 해 묵은 일이 아니라 수년간 켜켜이 쌓이며 두 나라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요. 이 갈등은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아주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나라 정상 사이의 개인적 관계인데요. UAE의 빈 자이드 대통령은 아부다비 집권 가문인 알라흐얀 왕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차기 통치자 수업을 정석대로 받아온 사람입니다. 반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왕족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압도적인 1순위 후계자까지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빈 자이드가 빈 살만에게 일종의 멘토 노릇을 해줬다는 평가가 따라다닐 정도였죠. 무슬림 형제단 문제나 카타르 단교 사태, 예멘 후티 대응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사이가 비즈니스와 외교 노선 양쪽에서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UAE는 2010년대 후반부터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동의 금융, 관광, 물류, 첨단 산업 허브로 아주 착실히 키워왔습니다. 사우디가 메카와 메디나라는 종교적 권위 그리고 막대한 원유 매장량으로 형님 자리를 지켰다면 UAE는 미래산업과 글로벌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비전 2030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정말 묘해집니다.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무역, 금융, 관광, 허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였거든요. 이건 사실상 UAE가 이미 꽉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결정타는 바로 이른바 RHQ 정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따려면 반드시 사우디 안에 지역 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정이었죠. 그동안 중동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본부가 줄줄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이걸 자기 쪽으로 끌어가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셈입니다. UAE 입장에서는 동생이라고 여겼던 빈 살만이 이제는 자기 안방을 직접 노리는 라이벌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 노선까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UAE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미국 진영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반면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택했죠.
UAE는 인도와의 협력을 넓혔고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가까워지며 핵기술 분야에서까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 등을 마주댄 채 완전히 다른 지평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따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오펙의 생산 쿼터 문제였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UAE의 현재 원유 생산 능력은 하루 약 480만 배럴인데 그동안 오펙 쿼터에 묶여서 실제로는 하루 300만에서 350만 배럴 수준만 생산해 왔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에 130만 배럴, 1년이면 약 4억 7천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창고에 억지로 쌓아둔 셈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로만 잡아도 연간 수십조 원, 누적으로는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오펙 쿼터제 때문에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매년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UAE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생산 인프라를 추가로 늘렸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하루 5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쿼터 때문에 그 능력의 절반 정도를 그저 무기력하게 묵혀두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우디와의 입장 차이가 또 한 번 거세게 부딪힙니다. 사우디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원유를 파는 쪽을 아주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원유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죠. IMF 추정에 따르면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유가는 배럴당 약 70에서 80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비전 2030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굴러가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에게 유가는 단순한 매출 라인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 협상장의 강력한 카드가 되니까요. 반면 UAE는 이미 수년간 경제 다각화를 착실히 추진해왔고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비석유 산업 비중이 상당히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만큼 유가 변동에 취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UAE는 이제 정반대 셈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기관 전망을 보면 세계 원유 수요는 2030년대 초반쯤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이번 중동 전쟁이 그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답이 정말 분명했는데요.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 팔고 그 돈으로 다음 시대 먹거리에 미리 투자해 두자는 거였죠. 그런데 사우디 페이스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 그 황금 같은 기회의 창문이 닫혀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던 겁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UAE는 사우디가 자기 안보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증산 요구는 계속 막고 있다는 불만을 내부적으로 거듭 제기해 왔다고 해요. 결국 형제국의 균열은 오펙 회의장 내부의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중동 패권 자체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였던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었습니다. 2026년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 전역의 석유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운영하던 푸자이라 항구가 3월에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불이 멈춰섰고 사우디 역시 주요 가스 처리 시설이 피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매일같이 통과하는 아주 좁은 길목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UAE도 사우디도 그리고 한국 같은 수입국까지 모두 휘청이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지불하는 해운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죠. YTN과 네이트뉴스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호르무즈 항로 자체를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더는 사우디가 만든 카르텔의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탈퇴 발표의 타이밍도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하필 사우디 제다에서 걸프 지역 정상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시점에 UAE의 오펙 탈퇴 소식이 터져 나왔거든요. 빈 자이드 대통령은 정작 그 회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외신은 이 그림을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했어요. 이제 UAE는 사우디의 주니어 파트너가 절대 아니다. 같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형님 옆자리를 지키던 시절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공식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딱 등장하죠.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백악관 성명과 서울경제 트럼프 스토커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평소부터 오펙을 향해 전 세계를 속여 기름값을 부풀리는 카르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거든요. 그에게 오펙의 균열은 정치적 승리이자 엄청난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 있고 기름값이 안정되는 게 트럼프의 재선 이후 국정 성적표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잖아요. UAE가 오펙을 박차고 나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사우디 주도로 꽁꽁 묶여있던 공급량의 봉인이 풀리면서 국제 유가에 하방 압력이 걸리게 되겠죠. 흥미로운 건 미국 측의 사전 준비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발표 직전 상원 청문회와 본인 SNS를 통해 중동 동맹국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나라들이 있다는 발언을 슬쩍 흘렸어요. 그건 사실상 UAE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중동의 동맹국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과 항구적인 통화 스와프 라인을 검토할 만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뉴욕타임스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 보도에서도 트럼프가 UAE와의 통화 스와프를 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UAE 디르함과 미국 달러를 직접 맞바꿀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깔아주겠다는 뜻이었어요. 한쪽 손으로는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를 흔들고 다른 손으로는 UAE에 달러 안전판을 깔아주면서 오펙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환경을 미리 정돈해준 셈입니다. UAE 셰이크가 탈퇴를 발표하고 정확히 3시간 만에 트럼프가 환영 성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UAE는 왜 오펙을 떠나자마자 한국으로 곧장 달려왔을까요? 결재판 첫 3장이 모두 한국이었다는 그 장면, 사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신뢰의 결과예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바로 바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아랍어로 축복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AE 사막 한복판에 한국이 지어 올린 한국형 원전 APR-1404기, 바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선비즈와 정책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09년에 이 사업을 수주했고 2024년 9월 마침내 4호기까지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사기 전체가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소 하나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따낸 사상 첫 해외 원전 수출이자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모두 지켜낸 사실상 유일한 사례거든요. UAE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인용된 UAE 측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다라는 아주 묵직한 한 줄이었습니다. 중동 비즈니스에서 이 말 한마디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약속을 지킨다는 확실한 평판이 있어야 다음 계약, 그 다음 계약이 줄줄이 따라오니까요. 바라카 원전이 깔아놓은 이 신뢰의 길 위에서 양국은 2024년 5월에 한 UAE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KBS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2026년 4월 1일자로 조기 발효됐고 한국이 산유국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엄청난 상징성까지 갖게 됐죠.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두 나라는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기준 90% 이상의 시장을 서로 시원하게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92.8%, UAE는 91.2%의 시장을 각각 개방합니다. 동시에 UAE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시원하게 내놨어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 돈은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에 묻어두는 돈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와 첨단 산업,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에 직접 들어오는 아주 전략적인 투자금인 거죠. UAE는 이미 한국이 자기네 미래산업 포트폴리오의 핵심 파트너라고 확실히 결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오펙 탈퇴 직후 셰이크의 첫 행선지가 서울이 된 것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그려져 있던 그림이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온 장면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결재판의 첫 3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 LNG, 그리고 첨단 제조였습니다. 첫 번째 장은 한국조선업이었는데요. 글로벌 이코노믹과 해양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국영석유회사 에드녹의 자회사 에드녹 LNS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을 각각 4척씩 총 8척, 약 3조 4,600억 원 규모로 발주했습니다. 추가 발주 옵션까지 붙어 있어서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계약된 174K급 LNG 운반선 18척 가운데 무려 16척, 그리고 사실상 18척 모두를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건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조선업계에서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배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UAE 입장에서는 오펙을 떠나 독자적으로 가스를 팔러 다니려면 이 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힐 위험이 큰 상황에서 푸자이라 항구를 통해 우회 수송을 늘리려면 발이 빠르고 안전한 LNG 운반선 함대를 키우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두 번째 장은 LNG 플랜트와 에너지 인프라였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이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UAE는 이란 전쟁 와중에 일부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가 멈춰서는 위기를 겪었고 다시 가동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UAE의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에너지 인프라가 한 군데 집중돼 있으면 정말 한 방에 흔들린다는 뼈아픈 사실이었죠. 그래서 UAE는 푸자이라 송유관 용량을 더 늘리고 이미 운영 중인 1,80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원유 저장 시설을 확장하는 동시에 신규 LNG 플랜트와 가스 처리 시설을 분산해서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30년 가까이 중동에서 엄청난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잖아요. 사우디 자프라, 카타르 노스필드, 그리고 UAE 다스섬까지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손을 댄 가스 플랜트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네 사막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세 번째 장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첨단 제조와 방산이었습니다. UAE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동맹국 무기 수출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 잦아지자 무기 공급망도 분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2 요격 미사일, FA-50경 공격기까지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한국산 무기는 이미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에서 검증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UAE는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배터리, 수소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과의 공동 투자에 큰 관심을 보여왔죠. 사실 UAE가 그리는 미래 산업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중동 권역에서 첨단 기술의 거점은 이스라엘이고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의 본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실물 산업, 그러니까 배를 짓고 플랜트를 세우고 무기를 만드는 손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는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세파 발효를 계기로 이 협력은 단순한 수출입 거래를 넘어 UAE 국부펀드가 직접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공동 연구개발 센터를 차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동안 UAE는 한국이라는 검증된 산업 파트너를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미래의 좌표를 함께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당장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비즈워치와 로이터 보도를 보면 UAE가 오펙에서 나간다고 해도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변수가 워낙 커서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거든요. UAE가 아무리 증산 의지를 밝혀도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면 실제로 시장에 풀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크게 제한되니까요. 실제로 탈퇴 발표 직후 국제 유가가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도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한국 경제와 연합뉴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펙이라는 60년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국제 유가가 정치보다 시장 논리에 더 가까이 움직일 가능성을 키우거든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UAE까지 카르텔 바깥에서 독자 증산에 나서면 거기에 미국 통제권 안에 있는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더해지면 결국 에너지 패권의 무게추는 사우디에서 미국 쪽으로 한 차례 더 기울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빈 살만 왕세자에게 사실상 머리를 숙여야 했던 그 그림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죠. 지정학적인 그림 역시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UAE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쪽 진영에 더 깊숙이 합류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사우디가 그동안 짜온 중동 질서에서 한 발 빠져나와 첨단 기술과 자본이 흐르는 새 축에 자리 잡으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인 거죠. 반면 사우디는 살짝 애매한 위치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UAE가 한 축을 이루는 그림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한 팀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이란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도 있다는 다소 과감한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면서도 산유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원전 한 기, LNG 운반선 한 척, 가스 플랜트 한 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쉐이크의 결재판 첫 3장을 모두 한국이 차지하는 환상적인 그림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UAE는 60년을 함께한 사우디의 등을 돌렸어요.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동생을 지켜주지도 키워주지도 못한다는 냉정한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200조 원을 잠재적으로 손해보면서도 오펙을 떠난 건 그 200조 원보다 훨씬 더 큰 미래가 카르텔 바깥에 있다고 봤기 때문인 거죠. 그 미래의 첫 페이지에 한국인 오인권, 바라카 원전부터 세파, LNG 운반선, 가스 플랜트, 첨단 제조에 이르는 십수년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멀리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실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같은 날 일어난 세 장면, 즉 UAE의 오펙 탈퇴, 트럼프의 환영 성명, 쉐이크의 한국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60년 질서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미국은 패권의 이름표를 다시 새기고 한국은 산업의 깃발을 꽂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마주치는 자동차의 기름값,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일하는 회사의 수출 실적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그날 3시간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뉴스에서 UAE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어떤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깊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히 3시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의 쉐이크가 60년을 함께한 오펙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 뒤 미국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쉐이크가 탑승한 전용기가 가장 먼저 향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유국 하나가 카르텔에서 빠져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중동 60년 질서가 뒤집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워 들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첫 장면입니다. 사우디는 왜 형제국에게 등을 돌려야 했는지, UAE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이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오펙이라는 기구가 어쩌다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펙은 지난 1960년에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동의 유전들은 사실상 외국계 거대 정유 기업들이 완전히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흔히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던 7개 글로벌 메이저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자기가 못 팔고 외국 기업이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산유국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죠? 왜 우리 자원의 가격을 다른 사람이 정하느냐는 문제의식이 한자리에 모인 결과가 바로 오펙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유가를 표방했지만 본질은 회원국들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지점에 가격을 묶어두려는 카르텔이었어요. UAE는 1967년 아부다비 에미리트 자격으로 가입했고 1971년 연방국가가 된 뒤에도 회원 자격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6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은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텔의 위세에 처음 균열을 낸 사건이 2010년대 미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쉐일 혁명이라는 겁니다. 시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도저히 상업성이 안 나오던 셰일층의 기름과 가스를 미국이 대량으로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단숨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연 자리에 올라서면서 오펙이 휘두르던 가격 결정권은 예전 같지 않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4년이었는데요. 그해 세계 석유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이미 한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펙이 감산을 단행해 가격을 억지로 떠받칠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펙은 여기서 정반대 카드를 꺼내듭니다. 감산하지 않고 일부러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는데요. 셰일 시추 단가가 자기네보다 훨씬 비싸니까 유가를 낮은 채로 끌고 가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라고 본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일종의 치킨 게임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미국 셰일 업체들은 비용을 깎고 기술을 다듬으며 끝까지 버텨냈고 정작 만신창이가 된 쪽은 오펙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재정의 절대 다수를 원유에 의존하던 회원국들이 줄줄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2016년 오펙은 러시아 같은 비오펙 산유국까지 끌어들여 오펙 플러스라는 더 큰 연합체를 만듭니다. 우리끼리만으론 셰일을 못 막겠으니 외부와 손을 잡자는 고육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한번 흔들린 카르텔의 통제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그 틈으로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사이에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두 나라는 흔히 걸프의 혈맹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은 아랍이고 같은 수니파에다 같은 산유국,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는 후티 반군에 맞서 함께 군대를 보냈던 동맹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 사이가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큐리티 팩트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갈등의 정점은 2025년 크리스마스 직후였다고 해요. 사우디가 12월 26일 UAE가 지원하던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 STC를 직접 공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국이 지원하던 무장 조직을 다른 형제국이 폭격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멘 내 영향력 다툼이었지만 본질은 누가 아라비아 반도의 진짜 리더냐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남부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멘 중앙정부를 밀었고 UAE는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잇는 해상 물류 라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남부 분리주의 진영을 키웠죠.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 다른 편을 후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한두 해 묵은 일이 아니라 수년간 켜켜이 쌓이며 두 나라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요. 이 갈등은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아주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나라 정상 사이의 개인적 관계인데요. UAE의 빈 자이드 대통령은 아부다비 집권 가문인 알라흐얀 왕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차기 통치자 수업을 정석대로 받아온 사람입니다. 반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왕족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압도적인 1순위 후계자까지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빈 자이드가 빈 살만에게 일종의 멘토 노릇을 해줬다는 평가가 따라다닐 정도였죠. 무슬림 형제단 문제나 카타르 단교 사태, 예멘 후티 대응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사이가 비즈니스와 외교 노선 양쪽에서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UAE는 2010년대 후반부터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동의 금융, 관광, 물류, 첨단 산업 허브로 아주 착실히 키워왔습니다. 사우디가 메카와 메디나라는 종교적 권위 그리고 막대한 원유 매장량으로 형님 자리를 지켰다면 UAE는 미래산업과 글로벌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비전 2030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정말 묘해집니다.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무역, 금융, 관광, 허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였거든요. 이건 사실상 UAE가 이미 꽉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결정타는 바로 이른바 RHQ 정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따려면 반드시 사우디 안에 지역 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정이었죠. 그동안 중동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본부가 줄줄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이걸 자기 쪽으로 끌어가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셈입니다. UAE 입장에서는 동생이라고 여겼던 빈 살만이 이제는 자기 안방을 직접 노리는 라이벌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 노선까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UAE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미국 진영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반면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택했죠. UAE는 인도와의 협력을 넓혔고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가까워지며 핵기술 분야에서까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 등을 마주댄 채 완전히 다른 지평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따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오펙의 생산 쿼터 문제였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UAE의 현재 원유 생산 능력은 하루 약 480만 배럴인데 그동안 오펙 쿼터에 묶여서 실제로는 하루 300만에서 350만 배럴 수준만 생산해 왔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에 130만 배럴, 1년이면 약 4억 7천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창고에 억지로 쌓아둔 셈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로만 잡아도 연간 수십조 원, 누적으로는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오펙 쿼터제 때문에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매년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UAE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생산 인프라를 추가로 늘렸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하루 5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쿼터 때문에 그 능력의 절반 정도를 그저 무기력하게 묵혀두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우디와의 입장 차이가 또 한 번 거세게 부딪힙니다. 사우디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원유를 파는 쪽을 아주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원유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죠. IMF 추정에 따르면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유가는 배럴당 약 70에서 80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비전 2030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굴러가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에게 유가는 단순한 매출 라인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 협상장의 강력한 카드가 되니까요. 반면 UAE는 이미 수년간 경제 다각화를 착실히 추진해왔고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비석유 산업 비중이 상당히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만큼 유가 변동에 취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UAE는 이제 정반대 셈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기관 전망을 보면 세계 원유 수요는 2030년대 초반쯤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이번 중동 전쟁이 그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답이 정말 분명했는데요.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 팔고 그 돈으로 다음 시대 먹거리에 미리 투자해 두자는 거였죠. 그런데 사우디 페이스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 그 황금 같은 기회의 창문이 닫혀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던 겁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UAE는 사우디가 자기 안보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증산 요구는 계속 막고 있다는 불만을 내부적으로 거듭 제기해 왔다고 해요. 결국 형제국의 균열은 오펙 회의장 내부의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중동 패권 자체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였던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었습니다. 2026년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 전역의 석유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운영하던 푸자이라 항구가 3월에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불이 멈춰섰고 사우디 역시 주요 가스 처리 시설이 피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매일같이 통과하는 아주 좁은 길목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UAE도 사우디도 그리고 한국 같은 수입국까지 모두 휘청이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지불하는 해운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죠. YTN과 네이트 뉴스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호르무즈 항로 자체를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더는 사우디가 만든 카르텔의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탈퇴 발표의 타이밍도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하필 사우디 제다에서 걸프 지역 정상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시점에 UAE의 오펙 탈퇴 소식이 터져 나왔거든요. 빈 자이드 대통령은 정작 그 회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외신은 이 그림을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했어요. 이제 UAE는 사우디의 주니어 파트너가 절대 아니다. 같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형님 옆자리를 지키던 시절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공식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딱 등장하죠.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백악관 성명과 서울경제 트럼프 스토커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평소부터 오펙을 향해 전 세계를 속여 기름값을 부풀리는 카르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거든요. 그에게 오펙의 균열은 정치적 승리이자 엄청난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있고 기름값이 안정되는 게 트럼프의 재선 이후 국정 성적표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잖아요. UAE가 오펙을 박차고 나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사우디 주도로 꽁꽁 묶여있던 공급량의 봉인이 풀리면서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이 걸리게 되겠죠. 흥미로운 건 미국 측의 사전 준비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발표 직전 상원 청문회와 본인 SNS를 통해 중동 동맹국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나라들이 있다는 발언을 슬쩍 흘렸어요. 그건 사실상 UAE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중동의 동맹국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과 항구적인 통화 스와프 라인을 검토할 만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뉴욕타임스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 보도에서도 트럼프가 UAE와의 통화 스와프를 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UAE 디르함과 미국 달러를 직접 맞바꿀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깔아주겠다는 뜻이었어요. 한쪽 손으로는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를 흔들고 다른 손으로는 UAE에 달러 안전판을 깔아주면서 오펙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환경을 미리 정돈해준 셈입니다. UAE 셰이크가 탈퇴를 발표하고 정확히 3시간 만에 트럼프가 환영 성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UAE는 왜 오펙을 떠나자마자 한국으로 곧장 달려왔을까요? 결제판 첫 3장이 모두 한국이었다는 그 장면, 사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신뢰의 결과예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바로 바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아랍어로 축복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AE 사막 한복판에 한국이 지어올린 한국형 원전 APR-1404기, 바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선비즈와 정책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09년에 이 사업을 수주했고 2024년 9월 마침내 4호기까지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4기 전체가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소 하나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따낸 사상 첫 해외 원전 수출이자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모두 지켜낸 사실상 유일한 사례거든요. UAE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인용된 UAE 측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다라는 아주 묵직한 한 줄이었습니다. 중동 비즈니스에서 이 말 한마디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약속을 지킨다는 확실한 평판이 있어야 다음 계약, 그 다음 계약이 줄줄이 따라오니까요. 바라카 원전이 깔아놓은 이 신뢰의 길 위에서 양국은 2024년 5월에 한 UAE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KBS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2026년 4월 1일자로 조기 발효됐고 한국이 산유국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엄청난 상징성까지 갖게 됐죠.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두 나라는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기준 90% 이상의 시장을 서로 시원하게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92.8%, UAE는 91.2%의 시장을 각각 개방합니다. 동시에 UAE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시원하게 내놨어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 돈은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에 묻어두는 돈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와 첨단 산업,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에 직접 들어오는 아주 전략적인 투자금인 거죠. UAE는 이미 한국이 자기네 미래산업 포트폴리오의 핵심 파트너라고 확실히 결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오펙 탈퇴 직후 셰이크의 첫 행선지가 서울이 된 것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그려져 있던 그림이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온 장면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결제판의 첫 세 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 LNG, 그리고 첨단 제조였습니다. 첫 번째 장은 한국조선업이었는데요. 글로벌 이코노믹과 해양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국영석유회사 에드녹의 자회사 에드녹 LNS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을 각각 4척씩 총 8척, 약 3조 4,600억 원 규모로 발주했습니다. 추가 발주 옵션까지 붙어 있어서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계약된 174K급 LNG 운반선 18척 가운데 무려 16척, 그리고 사실상 18척 모두를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건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조선업계에서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배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UAE 입장에서는 오펙을 떠나 독자적으로 가스를 팔러 다니려면 이 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힐 위험이 큰 상황에서 푸자이라 항구를 통해 우회 수송을 늘리려면 발이 빠르고 안전한 LNG 운반선 함대를 키우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두 번째 장은 LNG 플랜트와 에너지 인프라였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이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UAE는 이란 전쟁 와중에 일부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가 멈춰서는 위기를 겪었고 다시 가동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UAE의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에너지 인프라가 한 군데 집중돼 있으면 정말 한 방에 흔들린다는 뼈아픈 사실이었죠. 그래서 UAE는 푸자이라 송유관 용량을 더 늘리고 이미 운영 중인 1,80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원유 저장 시설을 확장하는 동시에 신규 LNG 플랜트와 가스 처리 시설을 분산해서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30년 가까이 중동에서 엄청난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잖아요. 사우디 자프라, 카타르 노스필드, 그리고 UAE 다스섬까지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손을 댄 가스 플랜트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네 사막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세 번째 장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첨단 제조와 방산이었습니다. UAE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동맹국 무기 수출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 잦아지자 무기 공급망도 분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2 요격 미사일, FA-50경 공격기까지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한국산 무기는 이미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에서 검증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UAE는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배터리, 수소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과의 공동 투자에 큰 관심을 보여왔죠. 사실 UAE가 그리는 미래 산업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중동 권역에서 첨단 기술의 거점은 이스라엘이고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의 본진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실물 산업, 그러니까 배를 짓고 플랜트를 세우고 무기를 만드는 손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는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세파 발효를 계기로 이 협력은 단순한 수출입 거래를 넘어 UAE 국부펀드가 직접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공동 연구개발 센터를 차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동안 UAE는 한국이라는 검증된 산업 파트너를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미래의 좌표를 함께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당장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비즈워치와 로이터 보도를 보면 UAE가 오펙에서 나간다고 해도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변수가 워낙 커서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거든요. UAE가 아무리 증산 의지를 밝혀도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면 실제로 시장에 풀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크게 제한되니까요. 실제로 탈퇴 발표 직후 국제 유가가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도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한국 경제와 연합뉴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펙이라는 60년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국제 유가가 정치보다 시장 논리에 더 가까이 움직일 가능성을 키우거든요.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UAE까지 카르텔 바깥에서 독자 증산에 나서면 거기에 미국 통제권 안에 있는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더해지면 결국 에너지 패권의 무게추는 사우디에서 미국 쪽으로 한 차례 더 기울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빈 살만 왕세자에게 사실상 머리를 숙여야 했던 그 그림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죠. 지정학적인 그림 역시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UAE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쪽 진영에 더 깊숙이 합류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사우디가 그동안 짜온 중동 질서에서 한 발 빠져나와 첨단 기술과 자본이 흐르는 새 축에 자리 잡으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인 거죠. 반면 사우디는 살짝 애매한 위치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UAE가 한 축을 이루는 그림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한 팀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이란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도 있다는 다소 과감한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면서도 산유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원전 한 기, LNG 운반선 한 척, 가스 플랜트 한 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쉐이크의 결재판 첫 3장을 모두 한국이 차지하는 환상적인 그림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UAE는 60년을 함께한 사우디의 등을 돌렸어요.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동생을 지켜주지도 키워주지도 못한다는 냉정한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200조 원을 잠재적으로 손해보면서도 오펙을 떠난 건 그 200조 원보다 훨씬 더 큰 미래가 카르텔 바깥에 있다고 봤기 때문인 거죠. 그 미래의 첫 페이지에 한국이 놓인 건 바라카 원전부터 세파, LNG 운반선, 가스 플랜트, 첨단 제조에 이르는 십수년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멀리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실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같은 날 일어난 세 장면, 즉 UAE의 오펙 탈퇴, 트럼프의 환영 성명, 쉐이크의 한국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60년 질서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미국은 패권의 이름표를 다시 새기고 한국은 산업의 깃발을 꽂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마주치는 자동차의 기름값,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일하는 회사의 수출 실적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그날 3시간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뉴스에서 UAE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어떤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깊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히 3시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의 셰이크가 60년을 함께한 오펙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 뒤, 미국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셰이크가 탑승한 전용기가 가장 먼저 향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유국 하나가 카르텔에서 빠져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중동 60년 질서가 뒤집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워 들어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첫 장면입니다. 사우디는 왜 형제국에게 등을 돌려야 했는지, UAE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이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오펙이라는 기구가 어쩌다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펙은 지난 1960년에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 전까지 중동의 유전들은 사실상 외국계 거대 정유 기업들이 완전히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흔히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던 7개 글로벌 메이저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자기가 못 팔고 외국 기업이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산유국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죠? 왜 우리 자원의 가격을 다른 사람이 정하느냐는 문제의식이 한자리에 모인 결과가 바로 오펙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유가를 표방했지만 본질은 회원국들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지점에 가격을 묶어두려는 카르텔이었어요. UAE는 1967년 아부다비 에미리트 자격으로 가입했고 1971년 연방국가가 된 뒤에도 회원 자격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6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은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텔의 위세에 처음 균열을 낸 사건이 2010년대 미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쉐일 혁명이라는 겁니다. 시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도저히 상업성이 안 나오던 셰일층의 기름과 가스를 미국이 대량으로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단숨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연 자리에 올라서면서 오펙이 휘두르던 가격 결정권은 예전 같지 않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4년이었는데요. 그해 세계 석유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이미 한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펙이 감산을 단행해 가격을 억지로 떠받칠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펙은 여기서 정반대 카드를 꺼내듭니다. 감산하지 않고 일부러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는데요. 셰일 시추 단가가 자기네보다 훨씬 비싸니까 유가를 낮은 채로 끌고 가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라고 본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일종의 치킨 게임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미국 셰일 업체들은 비용을 깎고 기술을 다듬으며 끝까지 버텨냈고 정작 만신창이가 된 쪽은 오펙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재정의 절대 다수를 원유에 의존하던 회원국들이 줄줄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2016년 오펙은 러시아 같은 비오펙 산유국까지 끌어들여 오펙 플러스라는 더 큰 연합체를 만듭니다. 우리끼리만으론 셰일을 못 막겠으니 외부와 손을 잡자는 고육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한번 흔들린 카르텔의 통제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그 틈으로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사이에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두 나라는 흔히 걸프의 혈맹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은 아랍이고 같은 수니파에다 같은 산유국,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는 후티 반군에 맞서 함께 군대를 보냈던 동맹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 사이가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큐리티 팩트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갈등의 정점은 2025년 크리스마스 직후였다고 해요. 사우디가 12월 26일 UAE가 지원하던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 STC를 직접 공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국이 지원하던 무장 조직을 다른 형제국이 폭격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멘 내 영향력 다툼이었지만 본질은 누가 아라비아 반도의 진짜 리더냐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남부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멘 중앙정부를 밀었고 UAE는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잇는 해상 물류 라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남부 분리주의 진영을 키웠죠.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 다른 편을 후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한두 해 묵은 일이 아니라 수년간 켜켜이 쌓이며 두 나라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요. 이 갈등은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아주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나라 정상 사이의 개인적 관계인데요. UAE의 빈 자이드 대통령은 아부다비 집권 가문인 알라흐얀 왕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차기 통치자 수업을 정석대로 받아온 사람입니다. 반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왕족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압도적인 1순위 후계자까지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빈 자이드가 빈 살만에게 일종의 멘토 노릇을 해줬다는 평가가 따라다닐 정도였죠. 무슬림 형제단 문제나 카타르 단교 사태, 예멘 후티 대응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사이가 비즈니스와 외교 노선 양쪽에서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UAE는 2010년대 후반부터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동의 금융, 관광, 물류, 첨단 산업 허브로 아주 착실히 키워왔습니다. 사우디가 메카와 메디나라는 종교적 권위 그리고 막대한 원유 매장량으로 형님 자리를 지켰다면 UAE는 미래 산업과 글로벌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비전 2030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정말 묘해집니다.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무역, 금융, 관광, 허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였거든요. 이건 사실상 UAE가 이미 꽉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결정타는 바로 이른바 RHQ 정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따려면 반드시 사우디 안에 지역 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정이었죠. 그동안 중동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본부가 줄줄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이걸 자기 쪽으로 끌어가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셈입니다. UAE 입장에서는 동생이라고 여겼던 빈살만이 이제는 자기 안방을 직접 노리는 라이벌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 노선까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UAE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미국 진영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반면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택했죠. UAE는 인도와의 협력을 넓혔고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가까워지며 핵기술 분야에서까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서로 등을 마주댄 채 완전히 다른 지평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따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오펙의 생산 쿼터 문제였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UAE의 현재 원유 생산 능력은 하루 약 480만 배럴인데 그동안 오펙 쿼터에 묶여서 실제로는 하루 300만에서 350만 배럴 수준만 생산해 왔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에 130만 배럴, 1년이면 약 4억 7천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창고에 억지로 쌓아둔 셈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로만 잡아도 연간 수십조 원, 누적으로는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오펙 쿼터제 때문에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매년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UAE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생산 인프라를 추가로 늘렸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하루 5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쿼터 때문에 그 능력의 절반 정도를 그저 무기력하게 묵혀두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우디와의 입장 차이가 또 한 번 거세게 부딪힙니다. 사우디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원유를 파는 쪽을 아주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원유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죠. IMF 추정에 따르면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유가는 배럴당 약 70에서 80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비전 2030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굴러가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에게 유가는 단순한 매출 라인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 협상장의 강력한 카드가 되니까요. 반면 UAE는 이미 수년간 경제 다각화를 착실히 추진해왔고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비석유 산업 비중이 상당히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만큼 유가 변동에 취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UAE는 이제 정반대 셈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기관 전망을 보면 세계 원유 수요는 2030년대 초반쯤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이번 중동 전쟁이 그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답이 정말 분명했는데요.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 팔고 그 돈으로 다음 시대 먹거리에 미리 투자해 두자는 거였죠. 그런데 사우디 페이스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 그 황금 같은 기회의 창문이 닫혀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던 겁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UAE는 사우디가 자기 안보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증산 요구는 계속 막고 있다는 불만을 내부적으로 거듭 제기해 왔다고 해요. 결국 형제국의 균열은 오펙 회의장 내부의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중동 패권 자체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였던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었습니다. 2026년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 전역의 석유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운영하던 푸자이라 항구가 3월에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불이 멈춰섰고 사우디 역시 주요 가스 처리 시설이 피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매일같이 통과하는 아주 좁은 길목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UAE도 사우디도 그리고 한국 같은 수입국까지 모두 휘청이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지불하는 해운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죠. YTN과 네이트 뉴스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호르무즈 항로 자체를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더는 사우디가 만든 카르텔의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탈퇴 발표의 타이밍도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하필 사우디 제다에서 걸프 지역 정상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시점에 UAE의 오펙 탈퇴 소식이 터져 나왔거든요. 빈 자이드 대통령은 정작 그 회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외신은 이 그림을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했어요. 이제 UAE는 사우디의 주니어 파트너가 절대 아니다. 같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형님 옆자리를 지키던 시절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공식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딱 등장하죠.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백악관 성명과 서울경제 트럼프 스토커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평소부터 오펙을 향해 전 세계를 속여 기름값을 부풀리는 카르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왔거든요. 그에게 오펙의 균열은 정치적 승리이자 엄청난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있고 기름값이 안정되는 게 트럼프의 재선 이후 국정 성적표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잖아요. UAE가 오펙을 박차고 나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사우디 주도로 꽁꽁 묶여있던 공급량의 봉인이 풀리면서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이 걸리게 되겠죠. 흥미로운 건 미국 측의 사전 준비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발표 직전 상원 청문회와 본인 SNS를 통해 중동 동맹국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나라들이 있다는 발언을 슬쩍 흘렸어요. 그건 사실상 UAE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중동의 동맹국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과 항구적인 통화 스와프 라인을 검토할 만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뉴욕타임스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 보도에서도 트럼프가 UAE와의 통화 스와프를 검토 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UAE 디르함과 미국 달러를 직접 맞바꿀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깔아주겠다는 뜻이었어요. 한쪽 손으로는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를 흔들고 다른 손으로는 UAE에 달러 안전판을 깔아주면서 오펙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환경을 미리 정돈해준 셈입니다. UAE 셰이크가 탈퇴를 발표하고 정확히 3시간 만에 트럼프가 환영 성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UAE는 왜 오펙을 떠나자마자 한국으로 곧장 달려왔을까요? 결제판 첫 3장이 모두 한국이었다는 그 장면, 사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신뢰의 결과예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바로 바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아랍어로 축복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AE 사막 한복판에 한국이 지어 올린 한국형 원전 APR-1404기, 바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선비즈와 정책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09년에 이 사업을 수주했고 2024년 9월 마침내 4호기까지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사기 전체가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소 하나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프랑스, 일본을